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기는 삶에 생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 대신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는 곳, 위로튜브입니다. 우리 함께 슬프고 답답한 일들은 탈탈, 슬픈 일들은 탁탁 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튜브는 여러분의 사연을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사람이에요.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 지는 좀 됐고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뒤 사모님 소리를 듣긴 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카드 한 장도 없었고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음식 장사를 하면 다들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때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제 눈앞이 빨갛게 물드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걸 다 겪고 나니까 그간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만 참아왔던 제 이야기를 그냥 속 시원하게 적어보자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사연을 써야지 마음은 먹긴 했는데 이런 게 처음이라 그런지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가 두서가 없고 잘 정리되지 않는 말이라고 해도 양해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신이 모두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엄마라는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 단어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게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말이 아프고 화가 나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일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엄마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부터 나오고 말았네요. 계속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대로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본론을 꺼내볼게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그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꽤나 비슷한 발음으로 불린다는 사실 말이에요. 왜 엄마가 영어로는 마더라고도 불리고 또 마마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마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중국어로는 마마, 힌디어로는 마라고 불리더군요. 어릴 적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 까닭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걸 그냥 못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연히 호기심을 가진 이 점에 대해서도 늘 궁금해했죠. 그러다 20살이 넘고 언어학을 전공하게 된 친구를 만났을 때 우연히 이 생각이 나서 기회다 싶어 이에 관련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저에게 참 특이한 걸 묻는다고 엉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지 않나요? 모르는 걸 아는 건 늘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친구한테 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가 대답해 주길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유아기 때 가장 발음하기 쉬운 음절에서 유래했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 말을 쓴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과연 태어나서 엄마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할까? 참 엉뚱하죠? 제가 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일상 속 깊숙하게 갑자기 놀라거나 넘어졌을 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엄마야! 재채기하듯 그 말부터 나오는 걸 보면 우린 아마 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횟수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모두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태어나고 난 뒤로는 딸의 엄마인지 아들의 엄마인지에 따라 마치 신분 격차처럼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상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살기에 많이 편하고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남녀가 동등하지 않은 그런 집은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남아선호 사상은 확실히 많이 사라져가는 듯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있어서는 여전히 여자가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남자 측에 맞추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봐도 동생들을 봐도
명절이나 결혼이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시댁 의견이 단 1%라도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져가는 걸 보면 차츰 사라져가겠죠. 딸을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물론 오빠들이 권하는 딸에 비해 더 가진 면도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건 바로 제가 시집갔던 그 시댁이었어요. 그 집은 징그럽게도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혼 전부터 당연하게 딸을 가진 친정엄마는 아들 집안에서 정하는 걸 따라야 한다고 하셨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부끄럽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시댁에서 친정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뭐든지 시댁에 비해 늘 무시하는 발언들을 일삼았지만 저는 그걸 항상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가 잘 참아내는 것이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욕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기만 하니까 괴롭힘에도 내성이 생기는 건지 시댁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죠. 엄마 앞에서는 늘 행복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행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시집을 갔는데 제가 이런 삶들을 보낸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다간 홀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누가 될까 초조하기만 했어요. 저희 집은 농사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홀로 저와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 올라가신 아버지는 사고를 당해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도 못했던 이별이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하나 딸 둘을 혼자서 키우게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외윤의 강에 딱 어울릴 만큼 내면이 단단하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아무도 농사한다고 믿지 않을 정도로 수려하게 아름다운 외모셨죠. 그래서 엄마가 처녀 시절에 엄마를 따라다녔던 남자들이 한 트럭이고 저 마을 입구까지 줄을 섰다며 재미 삼아 말해주시곤 하셨거든요. 농사이긴 했지만 소작농이 아니라 아버지는 분홍의 아들이셨어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 농장은 부질없이 금세 가치를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결코 그 땅들이나 농장이 가치 없어지게 놔두질 않으셨던 아주 똑부러지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프고 속상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우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울 시간이 없으셨다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릴 책임지셨어야 했으니까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걸 이제야 똑같은 엄마가 되고 나니 알게 됐죠. 엄마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땅을 혼자서 가꾸고 관리하실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아버지의 땅 일부를 팔고 인부들과 함께 관리하실 수 있을 만한 농장만을 남겨둔 채 다른 재산들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찾아와 남편도 잡아먹은 년이 재산도 다 말아먹네. 저런 말들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했던 말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때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지 짐작조차도 안 가네요. 동네 사람들은 더 심각했어요. 여자 홀로 그것들을 일궈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자식들의 눈에도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뒤에서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 남편 죽더니 단단히 미쳤나 봐.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다 팔고 완전 정신이 나갔다니까? 역시 집엔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사람들은 참 너무했어요. 어머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꾹 참으셨어요. 그렇게 참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때문이셨던 걸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나갈 우리들의 등록금과 만약 타지에 우리들이 나가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시집장가를 가게 될 때, 엄마가 스스로 아프게 될 때 자금을 모두 싸그리 계산하셔서 딱 필요한 자금들을 정리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철저하고 똑소리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를 쏙 빼닮은 오빠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화도 한 번 낸 적 없는 선비 같은 사람이었죠. 오빠가 하루는 엄마에게 고생스럽게 살지 말라고 정말 후회 안 하겠냐고 따지듯 물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의 미래는 우리들이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나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렇게 점차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하지만 엄마의 수고로움은 쌓여갔죠. 엄마는 흙에 손톱이 까맣게 변해도 우리에겐 늘 좋은 것들만 입히고 먹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언제나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셨고 고단한 몸으로 직접 지은 밥을 먹이기 위해 우리 시간에 맞추셨죠. 어머니의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에 우린 아버지의 빈자리를 비교적 덜 느끼며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신이 모두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딱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에게 어머니는 정말 이 문장처럼 신 같았고 늘 저희 곁에 있어주면서 저를 지켜주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듯 엄마라는 존재는 참 복잡 미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위로를 주고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안전함과 피난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대체 불가한 역할이니까요. 신생아들이 거의 처음으로 하게 되는 말이 엄마인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맞닿는 존재, 태어나기 전부터 연결되어 있는 존재는 엄마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특히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눈물이 찡하고 그러니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사는 동안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하는 것도 나중으로 미루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서울로 4년제 대학교도 입학하게 됐고 점차 남들과 비슷한 삶이라 생각될 정도로 별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감사함을 지금보다 잘 몰랐어요. 어머니의 걱정을 짜증과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충고는 지나친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데 볼 때마다 걱정들을 늘어놓는 엄마를 만나고 나면 왠지 더 필요한 기분이 들어서 하나 둘 핑계를 만들어서 본가에 가지 않을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곱던 어머니의 얼굴이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게 물드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거슬리고 싫었어요. 이게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걸 알아서 마음 깊이 죄책감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살까 답답하기도 했죠. 제가 어떻게 당장 해줄 능력도 없으니 갑갑해하기만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다른 학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교대를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나는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를 만나고 나니 여태껏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도 서운한 것들도 그 사이를 망치게 될까봐 잘 참는 편인 성격이었는데 그 남자는 저와는 정반대로 필터가 없이 바로 배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위풍당당한 남자의 모습이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나의 자식의 아버지상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 남자를 더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했던 면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마치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그 결혼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네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 상견례가 진행됐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댁은 모두 교육자 집안이었고 사범대학교의 장학사 출신이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니 혼자 앉으셨던 점이 마음이 좋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앉아있는 오빠에게 지금 뭘 하냐고 물었고 사시 준비 중이라는 오빠의 답변에 시어머니는 그럼 뭐 백수라는 거네요. 이런 무례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첫 만남에서 말이죠. 시댁은 우리 집안도 저도 모두 성에 안 차는 모양이었죠. 가족들 앞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내색을 팍팍 비치셨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끝나기도 전에 말을 딱 가로채며 싹둑 잘라버리는 그날의 시어머니 태도를 보고 오빠와 언니는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가족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상견례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모든 말을 자르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러고 모든 걸 우리가 정하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 조건은 결혼 후 시댁에서 5년을 같이 살고 추후 아이를 낳게 되면 차로 5분 내 거리에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결혼식장 위치도 시댁이 정한다고 하셨어요. 뭐 시골에서 서울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며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모두 다 시댁에서 정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말에도 엄마는 웃으며 편한 대로 하시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엄마의 답답한 태도가 억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서운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이런 문제로 몇 번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장모님 얼굴이 농사 지으신 게 너무 티나시는 것 같지 않아? 결혼식에 중요한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관리 좀 받으시면 좋겠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왜 예민하게 반응해? 다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거 다 자격지심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친정이 부끄럽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시댁이 미웠지만 식장 예약까지 한마당에 그제 와서 그만둔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친정과 전혀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저희 엄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군요.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연신하셨어요. 결혼 준비부터 그러더니 결혼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걸 콩깍지가 제대로 벗겨지게 됐거든요. 결혼 후 어머니와 사는 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원하던 손주도 보지 못한다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비슷한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결혼했어야 하는데 어휴 답답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 그런 말은 아주 일상적인 말이 되고 말았죠. 4년 차, 갈수록 남편의 가족 속에서 남편마저 저를 외면했고 저는 가정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두 다 교육 관련 종사자기 때문에 같은 행사에 참여할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 저는 데려가질 않았어요. 점점 저를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려 하지 않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도 생기지 않는 걸 제 탓을 하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결혼 생활에 대한 애정은 점차 더 사라져갔죠. 6년 차, 처음 결혼 전에 말한 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또 저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남편의 카드로 해야 했고 저의 통장이나 카드 한 장 만들 수 없었죠.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혹시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일이나 제가 따로 손을 허비하는 일이 뒤늦게 밝혀지면 골치 아플 거라며 저의 모든 걸 다 컨트롤하셨죠. 싫다고 말해보기도 했어요. 몰래 통장을 살려 거래를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저희 휴대폰 내역, 어딜 갔는 집까지 모두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발 사정하며 부탁해서 결국 결혼 3년 차부터 해준 친정어머니에게 1년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는 일도 모두 다 남편의 통장을 통해서였어요. 시아버지는 오전 5시 반에 아침을, 어머니는 8시에, 남편은 7시에 각기 다른 메뉴로 아침 식사를 원해서 저는 아침을 3번 차리고 저녁도 2번 이상씩 차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을 어찌나 많이 초대하는지 매번 잔칫집 같은 요리는 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나가는 일이 없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저와 붙어 있으며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 활동도 안 하다 보니 카드를 만드는 문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마 그랬다 하더라도 남편이 다 검사를 해서 걸렸을 테지만요. 제가 바보 같은 게 저도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딜 가면 사모님이라고 대우를 해준다는 거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에게 동창 중에서 가장 시집을 잘 갔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시댁의 생활 중에서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몰랐던 친정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시댁에서 모욕스러운 상황을 겪었지만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서울에서 아주 탄탄한 교육자 집안으로 어엿하게 시집을 갔다며 몹시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러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에 대해 전혀 티를 내거나 내색하지 않아야 했죠. 점점 더 거짓말쟁이가 되어갔습니다. 일부러 엄마 앞에서는 행복한 척 더 연기도 하곤 했으니까요. 사랑받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친 뒤 쓰레기를 버리는 차례였습니다. 딱 봉투를 쪼매려는데 익숙한 글씨가 써진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분명히 엄마의 글씨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봉투들을 모조리 꺼내봤어요. 그러자 그 봉투 안에는 엄마가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깨등이 있었는데 말짱한 것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못 버린 줄 알았어요. 아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 그거 버린 거야. 넌 딱 보면 모르니? 너네 엄마도 참 그 냄새 나는 걸 뭐하러 보내시는 건지 나도 궁금하다. 백화점에서 사 먹지. 너네 어머니는 그딴 걸 왜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내시니? 버리는 것도 일이야. 내가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동안 말 못했지만 정말 성가시다 저거 보내시지 말라고 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럼 이걸 6년 동안 엄마는 수십 번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이걸 수십 번을 이런 식으로 버렸다는 걸 몇 번이나 그랬을지 머릿속으론 횟수를 세고 있었어요. 손발에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경멸스럽고 죽이고 싶게 밉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은 얼마든지 더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시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지경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과 저희 시댁은 결국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댁에서 나가버리려고 짐을 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시댁은 수도 없이 선을 넘었고 방관하는 남편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 나뉘고 나서 마치 그게 지위 차이가 된 듯 그게 당연한 듯 여기는 지긋지긋한 그들의 인식을 이제는 더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는 여전히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너 보내줄 장아찌 담그고 있어. 너 이거 있으면 밥 2공기도 먹잖니. 엄마의 말에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 몰려왔죠. 누가 그런 거 해달래?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런 걸 해서 보내요? 왜 그래 진짜 왜? 말을 하며 저는 왈칵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매정한 말을 한 저에게 또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니 더 이 집에서 쉽게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싶었지만 막상 짐을 다 싸고 나니 막막하긴 했어요. 과연 내가 이대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지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엄마의 미래이자 꿈은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딸이 이런 실패를 했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갑갑하기만 했죠. 캐리어에 짐을 싼 채로 그 생각들을 하며 또 몇 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종적으로 살아왔던 저는 뭘 해도 쉽지가 않더군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밖에서 시간을 내 이야기 좀 하자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귀찮게 왜 밖에서까지 보자고 하냐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남편의 냉정한 태도에 이제는 모든 것이 차분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한 번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들어보거나 저를 잡아주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랬다면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아주 고맙게도 그런 저에게 그래. 그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푼도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합의 섰으면 그러면 해줄게 이혼. 그의 정떨어지는 답변을 들으며 이제 더는 제 인생에서 최악으로 갈 곳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들 반대했던 선택을 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남편은 벌써 시어른께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걸 말을 했더군요. 감히 여자가 먼저 이혼을 꺼내자는 말을 했다고. 마치 죄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도 정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 난 그동안 이 집에서 키우는 난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 불행한 마음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을 떠나기로 한 날, 그래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골프를 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너 지금 가니? 얘 그럼 나가는 길에 저것도 좀 버려라. 이혼하려 떠나는 며느리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잠깐 외출을 하는 사람처럼 저를 끝까지 무시하다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버리라고 했던 곳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흙이 묻은 박스 한 상자가 있었죠. 저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농장의 박스라는 걸 말이죠.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묵묵히 박스를 집어들어 올렸습니다. 냄새나서 냄새나는 것 좀 그만 보내라고 말했니 안 했니? 넌 어른 말이 우습지. 하긴 애시당초에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한 혼사였니? 그 냄새나는 박스 가지고 얼른 우리 집에서 멀리 가서 살아. 드디어 저 냄새나는 것들 우리 집에 안 와서 속이 다 시원하다. 얼른 가 얼른. 그리고 이혼한 거 혹시라도 후회해서 돌아오고 싶다거나 그런 소리 하지도 말거라. 알겠니? 끝까지 시어머니는 사람도 인격도 그동안의 시간까지도 모든 걸 무시하는 말들을 하시더군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결코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 참고 흙이 묻은 엄마의 박스를 들어 지옥 같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 박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무거워 막막했죠. 우선 숙소를 하루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낀 자유로움과 그 자유로움이 주는 무거운 적막함은 그동안의 제 인생을 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주더군요. 도저히 엄마가 보내준 박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번엔 또 뭘 보낸 거야? 엄마의 박스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뭐가 들었는지 들고 오는 동안 너무 무거워서 계속 궁금했죠. 그런데 박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거든요. 엄마는 결혼 후 이런 사소한 걸로도 책이라도 잡힐까봐 제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보내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엄마 글씨는 분명 맞는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둘러 테이프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겹겹이 테이핑을 했는지 뜯는 것도 힘들었어요. 박스를 딱 뜯었는데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살펴보자 저를 위한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많이 힘들지? 박스를 보면 너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작정 보낸다.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도 너를 당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런 행동을 다 해보네. 너에게 이게 전달이 되든 안 되든 그 집으로는 도착할 테니까. 혹시나 시댁에서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주눅 들지 말 거라. 많이 힘이 들 때면 너를 키우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소중한 존재인지, 너 스스로 사랑받았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해 주렴. 이 돈은 너를 위해 엄마가 주고 싶었던 돈이었단다. 뭐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말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지. 네가 그늘 속에 갇혀 슬픔 속에 사는 걸 원치 않는단다. 사랑한다 나의 딸. 저에게 돈을 보낼 방법이 이것뿐이었던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박스를 보내셨을지 그 마음의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렀습니다. 짐을 싸 바로 엄마에게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엄마를 안고 밤새도록 울며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꿈은 제가 행복한 거라며 늘 그랬듯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엄마의 포옹 속에 진심이 느껴져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응원에 더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 이혼을 한 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준 돈은 정말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친정의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음식만 해온 터라 음식 솜씨는 꽤 좋았거든요. 그 결과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엔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오픈을 하고 4년 만에 한 달 순이익 1억이라는 매출을 내는 억소리 나는 음식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니 매일같이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된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수처럼 보였어요. 하는 일도 특정하게 없어 보였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같은 메뉴를 먹는 사람이었죠. 밤늦게 제가 마감을 하는 시간에 꼭 맞춰서 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밤에는 취한 손님들도 있어서 몇 번 무서운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있어주면 한결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남자 손님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한번 결혼이라는 걸 결정했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결혼은 불행을 낳는다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싶었습니다. 그 남자 손님은 어느 날 저에게 좋아한다는 호감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수차례 거절을 했죠. 그렇게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그 손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나이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았죠.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 말이에요.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지켜보면서 더 알게 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시작을 할 수 없었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희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예의 있게 거절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그는 저녁 끝날 시간에 맞춰 와주었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우린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회사는요? 그러자 그는 안 다녀요. 실례 질문을 한 것 같아 말을 돌리자 싶어 뭐 드실래요? 그러곤 우린 우동 2그릇을 시켰습니다. 저는 먹지 않고 그에게 숨겼던 저희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사실 나는 이혼녀이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주 깊은 상처가 나서 이성을 만나고 싶은 자신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저에게 저 사실 네?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저 사실 밥 먹었습니다. 저랑 있고 싶어서 배고프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요. 그러곤 본인은 고아이며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해본 적 없는 노총각이니 제가 더 좋은 조건이라면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의 진실된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걸 다 들은 그는 저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여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직업이 딱히 없는 이유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제 가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엄청난 재력가가 된 사람이었죠. 남은 인생에 돈을 아끼지 않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말 멋있는 건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죠. 재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 우리 둘 사이에는 저를 쏙 빼닮은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장사를 하는 저를 대신해 엄마의 역할까지 해주며 우린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 후 건물도 제 명의로 돌려줬어요. 모든 게 다 저를 위한 거라면서요.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줬죠. 남편은 저와 딸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요. 정말 최고의 아빠죠. 저희 엄마를 마치 친엄마처럼 지극히 챙겨줬습니다. 바쁜 저를 대신해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제가 없이도 딸아이와 둘이서 주 엄마를 만나러 갈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늘 존댓말을 하죠. 게다가 오빠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떡하니 선물로 가장 비싼 외제차를 뽑아 선물을 하고 언니가 아플 땐 모든 병원비를 다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는 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잘하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는 남편이 고마우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행복할수록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면서요. 특히 딸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는 한 명도 아닌 셋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건지 그 대단함을 하루하루 더 크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연도 참 질기다는 걸 경험하게 된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이 모두 우리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었나 봐요. 그날은 가게 직원들만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모처럼 서울에 오신 날이라 남편이 엄마를 모시러 갔고 저는 식재료 결제 때문에 나갔다 오는 길이었거든요.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가게는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재료가 다 소진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못 먹게 된 시댁 식구들이 이딴 구멍가게에서 갑질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곧 도착하니까 그 전에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얼른 가게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난리가 나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초조한 마음으로 인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안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있더군요. 7년 만이었죠. 준비도 없이 그들을 보자 정말 당황스러워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곤 표정이 굳어졌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나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사장님이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냄새나는 집구석 결국엔 또 냄새나는 이딴 구멍가게나 하고 있네. 꼴의 사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넌 여전히 촌티가 줄줄 흐르는구나.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막말을 바로 하더군요. 그것도 제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에요. 숨을 고르게 내쉬고 직원에게 천천히 경찰이 왜 온 거냐고부터 물었습니다. 저 손님들 앞에서 마감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저 손님들이 대기석 복도가 미끄러워서 다치셨다면서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 시설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다쳤으니 경찰 부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희 매장 계속해서 수시로 닫고 물기까지 없애잖아요? 저희 정말 억울해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비릿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는데 온몸이 떨려오고 예전 생각에 머리에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초조했어요. 곧 있으면 남편도 오고 엄마도 도착할 텐데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봐 무섭고 창피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감싸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뜻하지 않게 전 남편과 현 남편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재혼까지 했냐? 여기 이 사람 이혼녀예요.
제 아내예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시죠. 라며 저를 그의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럼 법대로 진행하자고 했죠. 경찰들과도 잘 이야기를 끝내고 먼저 돌아갔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태도를 보더니 더는 안 될 것 같았는지 그냥 가자. 재수가 없다 오늘. 가자 가. 집 가서 얼른 샤워하자. 재수 없는 거 붙을라. 라며 말했고 전 남편은 안 된다니까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주인 만나고 가야 된다니까? 라며 잠깐 어디로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빨리 오라며 재촉을 했어요. 어머니는 재수없다는 듯 침을 확 뱉고 뒤를 돌았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빨간 게 눈앞에 덮쳤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고춧가루를 시어머니에게 확 뿌려버린 거였죠. 매운 고춧가루라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어머 진짜 이 모녀가 쌍으로 미쳤나? 못 배워서 그래요? 수준 떨어져서 정말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얼마짜린데?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겨우 이딴 거 가지고 억울해요? 우리 딸은 더 고통스럽게 울었어요,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와 저에게 튄 가루 파편들을 털어주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벨 때문에 결국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전 남편과 남편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가 통화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만나 건물 월세 때문에 사정을 하기 위해 온 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게까지 오게 된 거죠. 전 남편은 크게 학원을 세우려고 했고 우리 건물이 가장 크고 시설도 좋아서 꼭 하고 싶다며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 명의이긴 했지만 워낙 가게만으로도 바빠서 건물에 관련한 연락은 모조리 남편이 진행해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전화를 툭 끊더니 저를 불렀죠. 여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냥 들어오게 받아줄까요? 아니 여자가 뭘 껴요. 사장님 건데. 이 사람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이 건물도 전부 이 사람 거거든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그토록 통쾌한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한 대 맞은 듯 억울한 증오심 넘치는 표정은 정말 봐줄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춧가루 때문에 재채기를 하며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고 남편은 저희 엄마만 남편의 고급 승용차에 태웠어요. 그러곤 다시 나와 5만 원짜리 뭉치를 시어머니 앞에 던지듯 떨어뜨리고 세탁비를 하라곤 하더군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의 없게 대하는 건 정말 처음 보는 태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이후 당연히 건물 계약도 전 남편과 진행하지 않게 됐어요. 남편은 건물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계약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도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의 의견을 가장 존중했고요. 그리고 더 통쾌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 가게에서 넘어졌다면서 억지 부렸던 것들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들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사방에 CCTV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꾀병 부리며 아픈 척하는 모습이 모조리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 어디에도 넘어지는 모습은 없었죠. 그 모든 것들을 총 더한 결과를 그들은 혹독하게 치러야 할 차례가 남았습니다. 오빠를 통해 그들이 저질렀던 시간 동안 건물과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무고죄, 여러 죄들로 소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그들은 저에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주면 안 되냐고 가게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번호를 모르니까요. 엄마에게까지 부탁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번호를 바꾸시라고 하고 남편이 이번에도 최신 폰으로 바꿔줬네요. 한때는 모든 걸 원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신의 존재까지도 모두 다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오직 저 하나만을 미워하고 나만 불행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인과응보라는 일이 정말로 생긴다는 걸 저는 똑똑히 목격하게 됐어요. 그들을 벗어나고 진정한 사랑들을 받으면서 이제야 제가 예전에 엉뚱하고 호기심 많던 원래 밝은 모습으로 되찾아 가게 되었어요. 다시 찾으니 제 자신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확실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은 친정 엄마의 진정한 사랑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저도 제 딸에게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도 남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아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제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자식 관계 말고
선물 같은 존재가 딱 한 명은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 제 남편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지금의 남편 덕에 알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사는 것보다 사랑의 힘을 딛고 매일을 살다 보면 그 간절함이 결국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저처럼 미워하는 마음속 안에 갇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모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몇 번이고 화를 내고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참아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걱정할까봐, 그 사람이 마음 아플까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티를 더 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마음이 가장 가까울수록 입은 더 멀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본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자님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딛고 다시 일어선 새로운 인생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깊이 위로튜브가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하죠. 저는 그 말이 우리나라에는 유효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정육점을 하셨고 고기를 썰어서 파는 일을 하셨지만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정육점으로 무슨 돈을 버냐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30년 동안 부산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엄마는 단연코 믿고 먹는 정육점으로 입소문이 났고 웬만한 대기업 직원 저리 가라 할 만큼 많이 벌었죠. 어릴 때 반에서 가장 잘 사는 친구하면 저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나의 슈퍼우먼이었죠. 대단하진 않지만 부족하게는 잘하지 않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멋없게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제 남편과 그 인간 가족일 줄은 정말 몰랐죠.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인간들을 고기 씹듯 씹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그때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 예전에는 정육점 사장이 하층민 계급이었어요. 백정이잖아. 그러면서 왜 그렇게 콧대가 높아요? 정육점에서 얼마나 번다고. 언니는 우리 오빠랑 헤어지면 손해지. 뭐가 있다고? 남는 게 없잖아요. 대충 예상 가시나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시댁 생활을 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사연 들어보세요. 저는 같은 학교 선배이자 같은 회사에 들어간 창식과 결혼했어요. 우리는 메이저 출판사인 M사의 신입사원 동기로 입사를 했죠. 창식은 참 조용한 사람이지만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드문데 가족을 끔찍하게 아꼈거든요. 저는 연극 동아리를 할 만큼 활달한 사람이었고 창식은 수업이 끝나면 조용히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창식이 참 끌렸어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무서워할 정도로 내성적이었죠.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도 상사가 일을 떠넘기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창식을 지켜줬어요. 창식 대리님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는데 주신 업무 중 하나 정도는 저나 다른 대리님한테 맡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창식 대리님? 네,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말을 하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면서도 가족은 끔찍히 아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아버지 없이 자라서 그런 가족이 우선인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없이 자란다는 게 힘들잖아요. 물론 그 덕분에 내가 나를 책임지고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이 있어서 자립적으로 자랄 수는 있었지만요. 그래서 창식과 결혼했어요. 딱히 문제가 없었거든요. 가족 우선이긴 했지만 제게 부족함을 주지는 않았어요. 소심한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도와주면 되고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연애를 1년 6개월 정도 하고 결혼했어요. 되게 짧게 결혼을 했죠. 사실은 창식과 결혼 전제로 만나볼까 하는 도중에 첫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날이 1주년을 기념하려고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 고기 국수도 먹고 바다도 보고 큰맘 먹고 고급진 5성급 호텔에도 가서 호캉스를 즐겼어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라운지에서 5만 원짜리 망고 빙수도 먹고 룸서비스도 시켜서 오션뷰를 보면서 스테이크를 썰었죠.
너무 예쁜 제주 바다와 반짝이는 제주대교를 보면서 와인을 한 잔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고 와인 때문인지 그날따라 취기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창식이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죠. 사랑해, 민서야. 그때 창식은 살짝 취해서 배시시 웃더니 저를 안고서 침대로 향했어요. 그날 딱 한 번이었는데 첫째를 임신해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살기 바빠서 결혼식조차 못 올리고 아빠랑 살았어서 결혼식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으셨죠. 그래서 저한테 임신 소식을 듣더니 빨리 결혼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셨죠. 그러다가 진짜 6개월 뒤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27살에 결혼을 해버렸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하면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 창식이 매번 말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성격도 살가운 편이고 출판사에서 일할 때 중년 작가님들을 여러 서포트했고 지금까지도 저를 많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해 주세요. 어른들과도 별로 트러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식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집안의 남자가 자기뿐이었고 가능하다면 결혼하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본가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어른들과 사는 것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창식의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서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으셨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듣자 하니 시누이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 네일아트 샵에서 일했다고 했죠. 그래서 벌써 사회생활 5년 차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샵에서 어떤 이상한 손님을 만나 평판이 아주 낮아졌고 명품샵 셀러로 취직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가 문제였죠. 명품샵 셀러가 되고 나서부터 자신도 명품을 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명품을 걸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눈에 명품이 보이면 갖고 싶고 하나 두 개 정도는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 건 좋죠. 문제는 허영심이 풍선 불듯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창식에게까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식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각종 적금을 빼고 난 돈은 각자 용돈과 비상금으로 둬서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창식은 워낙 사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50만 원, 100만 원씩 남편의 용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급기야 300만 원까지 빼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일까 싶어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고라도 쳤나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창식에게 물었죠. 오빠, 왜 자꾸 돈이 빠져나가지? 혹시 크게 돈 쓸 일 있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뭔데? 수민이가 뭐 좀 사달라고 해서. 뭐? 아니, 걔 생일이잖아. 무슨 가방을 가지고 싶다 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300만 원이나 빼가는 게 말이 돼? 저는 창식과 대화를 나누며 시누이의 사치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남편이 워낙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어서 말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족인데 그런 가방 하나 둘쯤은 선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았죠. 그런데 도를 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날은 월급을 받은 날이었고 시누이가 알고 연락을 한 건지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은근슬쩍 오마카세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 제 주변이 다들 결혼을 너무 잘했어. 명품샵 셀러 일하던 언니는 결혼 하나 잘해서 오마카세를 밥 먹듯이 가요. 맨날 인스타그램에 뭐가 맨날 올라온다니까. 그래요? 아니, 주기적으로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맨날 오마카세가 어떻고 청담 우시아가 그렇게 맛있고 이런 말 하면서 은근슬쩍 속을 박박 긁는다니까요. 오마카세 한번 안 가봤냐고. 그렇구나. 언니, 우리 청담 우시아 한번 안 가볼래요? 거기가 소고기 특수 부위 파는 곳인데 그렇게 맛있대. 저는 활짝 웃으며 말하는 수민의 웃음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밥을 사줄 생각이어서 함께 갔죠. 일본식 인테리어의 바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우설 같은 소고기 특수 부위까지 파는 곳이었죠. 친절한 직원들은 1대1로 고기를 구워줬고 맛있게 먹었어요. 수미는 너무 맛있다면서 배시시 웃었죠. 저는 그런 시누이가 조금 귀여워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 먹어갈 때쯤에 제 눈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수민이는 화장실로 유유히 갔어요. 수민이가 나올 때까지 쿠션도 두들기고 입술도 다시 바르고 머리도 정리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수민이가 나오더니 저와 분명히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가리키면서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손짓하는 거예요. 저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너무 의도가 뻔하잖아요. 대놓고 사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내 마음 편하게 자리 비킬 테니 너는 계산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원래부터 제가 낼 생각이었지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저는 그냥 계산을 했죠. 계산 좀 해주세요.
식사는 즐거우셨나요? 네, 뭐 괜찮았어요. 저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직원은 제 한숨에 놀란 듯 물었죠.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음식은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신우이가 활짝 웃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벌써 계산했어요? 미안해요, 언니. 커피는 제가 살게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얄미웠어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쪼잔해 보일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청담에 커피숍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15분이나 걸어서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데려가서 커피를 사더라고요. 얼마나 쪼잔하고 속보이는 태도예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이제 신우이랑 가족이었고 이런 습관들이 사회생활을 망친다는 걸 잘 알아서 고치고 사회생활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한마디 했어요. 수민아, 나중에 누가 비싼 밥을 사면 이런 데 말고 조금 괜찮은 커피숍에서 사줘야 하는 거 알지? 나는 가족이니까 상관없지만 순간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걸 눈치챘어요. 언니, 당연히 알죠. 제가 나이는 어려도 벌써 사회생활 6년 차인데. 그냥 언니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대했던 건데 기분 나빴어요? 아냐, 가족인데 뭐가 기분 나빠서. 난 그냥 걱정됐던 거지. 그쵸? 수민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저는 뭔가 쎄했지만 웃으면서 넘겼죠. 하지만 넘겨선 안 됐어요. 그날 이후 수민은 제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수민은 어느 순간부터 창식과 제게 연락을 엄청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한테는 막 애교를 부리면서 밥을 사달라고 하고 남편한테는 무슨 꿍꿍이인지 매번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4살이 되고 제가 복직하려고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게 생각보다 추가적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이 어린이집에 간식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개인 통장에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는 바람에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서 남편에게 문자를 남기고 빨리 간식 비용을 내려고 남편 통장을 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계좌 이체 내역을 살펴보니까 어제 신우이에게 100만 원을 또 보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오빠, 또 수민이한테 돈 줬어? 또 돈을 주면 어떡해?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수민이가 모임 나갔다가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해? 지금 애 어린이집에 내야 되는 돈 있어서 좀 꺼내 쓰려고 했더니 딸내미한테 쓸 돈을 다 큰 동생한테 주는 아빠가 어딨어. 네 딸이 수민이야. 우리 슬기야. 미안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창식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번 돈을 달라는 수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죠. 아니, 물론 남편이 소심한 건 알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줄은 몰랐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와 창식 그리고 신우이 수민까지 불러 모았어요.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니 이 문제를 직접 이야기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식과 퇴근을 하고 함께 수민의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삭하고 빨간 사과가 유리 접시에 담겨 있었고 식탁에 올려져 있었죠. 그리고 수민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창식까지 둘러앉았어요. 딸 슬기는 겨우 재워서 안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창식은 아무렇지 않게 동생을 또 챙겼죠. 무슨 얘긴데 가족 회의까지 소집해요? 그러게. 며느라, 무슨 일이니? 수민은 사과를 집어 씹기 시작했어요. 아삭, 아삭, 아삭 사과를 씹는 그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했죠. 그때 제 표정은 누가 봐도 무슨 일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잔뜩 보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남편은 어제 제가 화를 낸 걸 수민에게 말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미안한 기색도 없다니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신우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과만 계속 씹었죠. 말을 꺼내려는데 시어머니가 사과 하나를 집어서 신우이에게 쥐어줬어요. 오늘도 밥 못 먹고 일했니? 이거라도 얼렁 먹어. 역시 나 챙겨주는 건 엄마밖에 없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인스타에 점심에 초밥 먹은 거 올린 거 봤는데 그리고 오늘 파리만 날린다고 한가하다고 올린 것도 봤는데 어이가 없다. 수미는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서 사과를 씹었어요. 마치 무서울 것 없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이 집에서 수민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인지 수민이 허구한 날 사치를 부리고 명품 가방이나 주얼리를 사도 아무 말 하지 못했죠. 남편도 시어머니도요. 조금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신우이에게 안절부절 못하는 건지. 그래도 이야기를 꺼내야 했죠. 그래서 뭔데요? 아가씨 때문에 불렀죠. 뭔데 갑자기 존댓말을 해요? 그래, 뭔데 그러냐? 어머니,
수민이가 자꾸 저희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요. 특히 이한테. 시어머니는 잠자코 듣기 시작하셨죠. 자기 물건 사는 거 명품 산다고 뭐라 안 해요. 저희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그렇죠. 저번엔 수민이가 오빠한테서 3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가방 사달라고요. 그런데 돈이란 돈은 다 가져가서 저희 사정이 힘들 지경이에요. 우리 슬기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돈이 있었는데 수민이가 가방 사겠다고 빼앗아서 그것도 제 시간에 못 냈다고요. 잠깐, 내가 빼앗았다고요. 언니, 그럼 그게 뺏은 거지 뭐니? 오해가 좀 있으시네. 오빠, 내가 뺏은 거야? 뺏은 건 아니지. 내가 줬지. 남편 창식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은근 슬쩍 시누이 편을 드는 거 있죠?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가족이 우선이라지만 무조건 감싸는 것만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시누이에게 쩔쩔맸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이래요. 매번 동생 편만 든다고요. 얘, 왜 내 딸을 도둑 취급하니? 아까부터? 네? 그렇잖아. 창식이는 그냥 동생이 갖고 싶은 거 사준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어린이집에 못 준 돈 내가 줄게. 그럼 됐지? 아니 어머니, 당장 그 돈이 없어서 제가 그러는 것 같으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게 도리가 맞니? 어머니. 친정 엄마 드센 거랑 똑같네. 딸이 학생 때 허구한 날 시장에서 고기 써는 거 도와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드세지? 저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에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 사람들이 뭔데요? 시장에서 돼지 고기나 썰어서 근근히 사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 저희 엄마 정육점 하시는 게 어때서 그러세요? 그때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자랑은 아니죠? 가끔. 오실 때마다 몸에 돼지고기 냄새 풀풀 풍기는 거 우리도 애써 참았다고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돼지고기 장수는 백정이죠? 너 미쳤니?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단체로 미친 것 같았어요. 아니, 와이프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저는 그 말을 철썩 믿었어요. 아니, 사실은 믿어졌다는 말투가 정확하겠네요. 저는 아빠가 없고 엄마와 둘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면 다들 저를 애잔한 눈빛으로 바라보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런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아빠의 얼굴도 목소리도 하다못해 수염은 어떻게 자랐는지 까끌거리는 감쪽조차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썰어주는 고기. 어때 맛있지? 엄마는 고기 팔아서 떼돈을 벌 거다. 어릴 적에는 엄마가 야심차게 말했던 그 말이 주문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떼돈을 벌 줄은 몰랐죠. 엄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낡고 파란 트럭을 운전해 맛 좋고 품질 좋은 고기들을 경매장에 가서 직접 골라왔어요. 그래서 신선도 자체가 달랐죠. 엄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선한 고기만을 취급했어요. 한때는 엄마가 좀 편하게 다른 정육점처럼 적당히 괜찮은 품질인 고기들을 취급하길 바랬지만 한 번도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새벽부터 고기 경매장에 다녀와 열불나게 경매를 하고 장사를 준비를 하고 아침 7시쯤에 집으로 오셔서 어린 저를 우렁차게 깨웠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밥심이라면서 부지런히 아침상을 차려주셨죠. 그리고 그런 엄마의 노고에 보답하듯 우리 집 정육점 고기를 맛본 사람들은 그 고기 맛을 잊을 수 없다면서 매번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파는 고기는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는 똑똑한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고기가 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스페셜 메뉴, 뭐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반에서 한 친구가 1등을 하면 그날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항상 우리 집 정육점으로 오셔서 고기를 골라가셨어요. 아유, 비싼데. 조금만 더 깎아주소. 에이, 맛은 이 시장 바닥에서 제일 좋은 거 아시면서? 둘러보고 올게. 그렇게 비싸다고 투덜거리다가도 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을 다 돌아보곤 결국은 우리 집 정육점으로 와서 고기를 사가셨어요. 시장 전체, 아니 부산 땅 전체에서도 우리 집 정육점보다 맛있는 고기를 파는 집은 없었거든요. 저희 반에는 부산시 시장 딸인 애도 있었고 아빠가 편의점 사장님인 애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반이 순수했던 걸까요? 과자 파티하는 날은 편의점 사장님이 아빠인 애가 인기 짱이었고 고기 파티하는 날에는 제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육점을 한다고 부끄럽다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공개 수업 때는 좀 차려입고 와주길 바라긴 했지만 뭐 딱히 상관없었어요. 엄마가 고기 썰어서 버신 돈으로 부족함 없이 공부했고 또 저는 꽤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에서 항상 5등 안에는 들었죠. 지역도 부산이고 그 시절까지만 해도 인터넷 강의가 발달되지 않았던 터라
지금만큼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아마 제가 요즘 애들이었다면 조금 더 대학을 잘 갈 수 있었겠죠. 어쨌든 저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5등 안에 들어서 인서울대학에 갔어요. 특이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부산 바다와 비린내를 좋아해서 계속 부산에 있으면서 정육점 장사를 도우려고 했었는데 엄마는 싫어하더라고요. 무조건 서울로 가라? 뭐가 좋다고 여기서 고기를 썰어? 썰기는 고기 써는 게 어때서 그래? 나는 상관없다고. 내가 싫다. 내가. 저는 엄마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인서울대학을 목표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여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했는데 막상 서울에 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생각을 하니 너무 설레더라고요. 신촌 거리를 누비는 저를 생각하면 공부 욕구가 샘솟았어요. 저는 그렇게 고3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눈이 펑펑 내리던 날 가장 가고 싶었던 서강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에 가서 뒤늦게나마 유흥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죠. 대학에 들어가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고 연극에 미쳐서 대학로에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철부지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게 배우를 할 것이냐고 물어볼 때면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죠. 할 때 되면 하겠지. 이게 내 인생 모토야. 진짜 그랬어요. 3학년이 되고 다들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거 있죠? 저도 그래서 덩달아 불안해졌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저는 연극 동아리를 하면서 문학에 관심이 많아졌고 문학이 제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출판사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지원하는 출판사마다 서류 합격조차 받을 수 없었어요. 1학년과 2학년 때 학점이 낮기는 했지만 나름 3학년 때부터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스펙을 쌓았던 저였기에 금방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판사 쪽이 문예창작과 친구들과 신문방송학과 친구들도 많이 도전하는 분야라서 경쟁률이 굉장한 것이었어요. 수백 번은 포기할까 싶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재수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서울상경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목표의식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음에도 그 친구들보다 앞서갔거든요. 뭐 그렇다고 진짜 뻔하게 머리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어린 시절 내내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고 엄마는 하겠다는 건 뭐든지 이뤄내는 슈퍼우먼이었어요. 정육점을 처음 차릴 때만 해도 다른 정육점을 하던 아저씨가 엄마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죠. 에이 박씨, 그렇게 좋은 고기만 팔아선 남는 게 없을 텐데? 동네 장산디. 그렇게 비싼 고기는 안 사. 사람들이. 인간들 지갑 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런 아저씨의 비아냥거림에도 엄마는 말없이 피식 웃으며 묵묵히 품질이 좋은 고기들만 골라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비아냥거림에도 엄마는 자신의 고기 철학을 지켜나갔고 사람들은 그런 엄마의 노고에 보답이라도 하듯 거짓말처럼 우리 집 정육점만 찾았어요. 보란듯이 사람들이 엄마의 정육점에만 오는 바람에 아저씨의 정육점에는 파리만 날렸어요. 저는 엄마의 그런 철학을 보고 자랐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엄마는 나무보다 숲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 또한 그런 엄마의 성공 비법과 삶을 다루는 방법을 천천히 습득해 나갔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제가 좀 남다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참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의 장사 전략을 효율적이게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닮았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알 수 있었고 단시간에 서울에서 꽤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5번째 지원한 출판사까지 모두 떨어지고 나서 조금 심란한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의 투박한 목소리는 그대로였죠. 엄마는 능숙하게 고기를 썰면서 제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퉁퉁퉁, 투박하지만 능수능란하게 고기를 자르는 칼질 소리가 들렸거든요. 뭐해? 뭐 하긴. 이 시간에 고기 썰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나 또 떨어졌어.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더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뭐 이루기 어려웠던 건 처음이다.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밤도 새가면서 면접 준비하고 밥도 안 먹고 공부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으라니깐. 한국인은 밥심이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점심도 굶었나? 또 떨어졌는데 밥이 어떻게 넘어가는데. 가스나야, 미친 소리 말고 일단 밥이나 먹어라. 아니, 밥은 이따가 먹어도 되잖아. 나 진짜 평생 백수 될까봐 무서워 죽겠다. 가스나, 뭔 걱정이고? 망하면 부산 와서 고기 썰면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그게 할 말이야? 엄마가 제발 서울 가라고 부추겼잖아. 난 원래 부산에 있고 싶었다고. 그래서 후회하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서울에 와서 부산에서는 못하는 경험들을 여러 가지 하고
서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그럼 됐다. 넌 들년이다. 이 박말숙이 딸인데 딱 나처럼만 해라. 엄마처럼. 그래.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오. 네가 고기 살 정육점 고르는 고객이라고 생각해봐라. 무조건 싸다고 사냐고. 그거 아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만 했지 면접관들이 원하는 게 뭘까 연구하진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고급 정보들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출판사에 붙었다는 선배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집요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때 남편 창식을 만났습니다. 창식은 국문학과였고 아주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4학년 동기들조차 창식의 존재를 잘 몰랐죠. 창식은 여럿보다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그냥 조용하게 다니는 사람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이었죠. 선배들에게 들어보니 창식은 여럿이랑 말하는 걸 어려워하고 팀플도 힘들어서 수업도 골라서 듣는다고 했죠. 그리고 딱 한 번 팀플을 같이 해봤다던 선배 말로는 말을 너무 더듬어서 자료 조사만 시켜야 했다고 했어요. 대화도 대부분 문자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메이저 출판사 시사에 최종 합격했다는 거 있죠? 물론 일지망 출판사인 M사에 최종에서 아깝게 떨어져서 다시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어려워하는 창식이 어떻게 출판사에 갔을까 싶어서 저는 창식에게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바나나 우유와 빵을 들고 창식에게 달려갔고 무작정 말을 걸었어요. 창식은 생각보다 사람을 대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성적으로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워했죠. 누구와 싸운다거나 다툰다거나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창식이 답답해 창식과 어울렸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겹치는 수업은 팀플도 했죠. 일단 저의 의도는 넣어두었어요. 팀플을 하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밥도 먹고 하면서 창식은 웃음이 많아졌어요. 또 팀플을 하면서 창식에게 떠넘기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함께 화를 내면서 그 무임승차 문제로 갈등을 풀어가도록 도와주었고 창식은 저 덕분에 조금은 사람들과 부대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게 엄청 고마워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까 창식의 취업 준비 성공 비결을 알게 되었어요. 떠돌아다니는 출판사 면접 족보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스토리를 피칭할 줄 아는 사람이 합격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 담당자들도 글을 읽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창식을 만나 취준 성공 비결을 들은 후로 2개월 뒤에 창식과 함께 메이저 출판사인 M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은 틀린 게 없었죠. 창식과 저는 회사까지 같이 다니면서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창식이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구석은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창식은 시어머니를 똑 닮았더라고요. 갈등을 그냥 무마하기만 된다는 사고방식하며 답답한 행동들은 가족한테서 배운 것이었어요. 창식의 그런 성격들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가족 전체가 그 사람을 망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시어머니를 그리고 막장인 시누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창식을 좀 더 알아보고 결혼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쩔쩔매기만 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창식은 그런 저를 뒤늦게 쫓아왔죠. 민서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라는 말이 나오니 지금?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래? 왜 다들 그 애한테 쩔쩔매는 거야? 왜?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얘기 좀 해봐. 납득이 가게 이야기라도 좀 해보라고. 창식의 말에 따르면 사실 수미는 고등학생 때 많이 아팠다고 했어요. 듣자 하니 그 흔한 수학여행도 한 번 못 갈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만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수민이 걸렸던 병이 시아버지가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유전병이었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수민도 백혈병으로 3년이나 투병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고 어릴 때 모든 걸 포기한 채 누워 있어야만 했던 딸을 시어머니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창식도 수민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민이 다시 아플 것만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좀 봐줘.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팠다고 해서 남의 귀한 엄마를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전 진짜 이해할 수 없었죠.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빠 없이 컸으니 더 이해가 안 갔죠. 단지 핑계 같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움이 제 마음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꼴에 불쌍한 척하는 창식도 너무 미웠죠. 당연하게 너가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들을 감수하고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정말 더 이상은 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고 싶지도 않았으며 살 자신도 없었어요.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라는 두 글자에 저는 울컥하며 눈물을 훔쳤죠. 애써 참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저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눈치가 빠른 엄마는 제게 바로 물었죠. 너 무슨 일 있지? 엄마,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무슨 일인데 왜 울어? 엄마 무시하는 인간들이랑 어떻게 사는데. 아이고, 진짜 다들 너무해. 신우이가 자꾸 명품 사달라고 창식 오빠 월급을 계속 채가서 내가 한마디 했어. 근데 뭐라는지 알아? 신우이 건들지 말라더라. 예전에 시아버지 걸린 병 똑같이 걸렸다가 겨우 나았대. 그래서 오냐오냐 키우는 거래. 그게 말이냐고. 너가 이해해라.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엄마가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서 정말 서러웠어요. 엄마 욕을 했다고. 그래서 화낸 거야. 근데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 어서 오시오. 민서야, 정육점에 손님 왔다. 끊어라. 뚝 전화가 끊겼고 저는 엄마조차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서러웠어요.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았죠.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날 정말 펑펑 울었죠. 그러고 일주일 뒤쯤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급하게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내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드리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날 장사도 다 접고 서울로 왔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서울로 독립한 후에 자기는 몰라도 좋은 옷이랑 가방은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에 올 때마다 백화점에 들러 브랜드나 명품 옷들을 사서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정육점이 그 정도 살 돈은 충분하게 벌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계절별로 10벌씩은 사서 왔으니까. 그래도 1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백화점 옷을 샀어요. 아빠 없이 산다고 저를 누가 깔보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분이었죠.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날 장사를 접고서 서울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는 VIP만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들고서 쇼핑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태연하게 신우이가 일하는 명품관으로 가서 모습을 드러냈죠. 일한 지 얼마 안 된 신우이는 익숙한 얼굴이 보이자 화들짝 놀라며 엄마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나저나 여길 오시면 어떡해요? 잘 모르시겠지만 여긴 명품관이라 살 수 있는 물건도 없을걸요? 그냥 저기 3층에 세일 코너나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돼지 냄새. 수미는 명품관정 가운데에 서서 코를 틀어막았어요. 엄마의 손에 남은 돼지 잡내가 난다는 둥 어이없는 소리들을 하면서요. 엄마는 그런 수민의 태도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가씨, 민서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했어? 뭔 소리예요? 그치,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서럽게 울지. 엄마는 주먹을 꽉 쥐고서 쇼핑을 시작했어요. 원피스를 집어들자 수미는 엄마를 비웃으며 말했죠. 이거 얼만지는 알고 사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는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곳에 일러 바쳤나 봐요? 막말해서 못 산다고? 미진 씨, 직원 교육 좀 시켜야겠더라. 손님 급을 막 따져. 엄마는 계산대에서 서 있는 수민의 선배 미진에게 말했어요. 미진은 수민과 민서의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보며 수민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수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동안 엄마는 VIP 카드를 내밀었죠. 연간 1000만 원 정도 명품관 구매를 하는 고객에게만 주어지는 카드였어요. 그 카드를 본 수민은 눈이 커졌죠. 이걸 왜 가지고 있어요? 수민 씨, 나 좀 봐. 엄마는 그렇게 제게 줄 원피스와 스카프를 담은 쇼핑백을 담고 유유히 떠났어요. 그렇게 된 것이었죠. 수민은 사실 자꾸 손님을 가려받으며 차별을 뒀고 미진 씨는 그런 수민을 벼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컴플레인이 한두 번 걸려왔던 게 아니었거든요. 수민이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 잘리게 생겼어요.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다 잘못했어. 저 멀리서 쇼핑백을 든 엄마가 집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처리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울며 전화했을 때 엄마가 시댁을 깽판을 쳐줬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됐을 게 뻔했어요. 엄마가 명품관에서 컴플레인을 걸고 수미는 그 후부터 눈치를 봤죠. 소문이 나서 다른 명품관으로 취직을 못할까 봐요. 든든한 엄마를 보며 저는 역시 내 편은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왜 이혼 서류를 아직도 창식에게 던지질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조금 더 걷어지고 보니 창식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바보였어요. 창식은 끝까지 그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신우이한테 그래? 잘리게 진짜 내버려 둘 거야. 내가 그 남자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서야 잘못했다고 했죠.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서울에 억지로 보내고 했던 게 후회된다는 듯 말했어요. 어휴, 그냥 내 옆에 붙여두고 부산에서 살게 할 걸 그랬어. 저런 몹쓸 년놈들 집에서. 저는 엄마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물론 엄마가 성화를 부린 것은 맞았지만 결국 저도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았거든요. 엄마, 부산에 돌아가고 싶었으면 진작 돌아갔었겠지. 다 선택이에요. 엄마를 다독이며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편을 안 들어준다고 소리쳤던 것을 사과했죠. 잊지 말어. 나는 완전한 네 편이요. 저는 조정 이혼을 신청했고 갈 길이 멀었지만 걱정은 없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 있든지 말하라고 했죠.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조금 변했어요. 직장에서 조그마한 상처를 받는 일에도 말을 했죠. 서울에 와서는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그게 서운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제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는 아직도 수군대며 창식과 이혼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녀 딱지가 생각보다 아프다며 되도 않는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똥과 된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안 망해. 엄마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았고 저는 지금까지도 엄마에게 물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도 묻죠. 엄마는 항상 지혜로운 답을 해주세요. 지금은 나도 엄마도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기 시작했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엄마는 나만의 슈퍼어머니니까요. 어른으로 살다 보면 기댈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데도 말이죠. 저와 같은 상황에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사연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화가 나는 걸 저도 겨우 참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 말이 있죠. 자신이 잘나지 못해 오히려 남을 판단하며 위안을 얻는다. 딱 그런 사람들이 잠시 생채기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받는 것만 할 줄 알지 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연자님은 충분히 용감했어요. 이제는 행복하게 엄마와 감정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며 서로 아껴주는 사랑 속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튜브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